아마 자신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간 한 번은 자신에게 찾아오길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께 기적이라는 개념을 좀 바꿔드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 경험으로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께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달라지시고, 또 자신 역시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장녀로 태어난 전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만 매달리게 됐습니다.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면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제 밑으로 있는 동생들도 다른 고생 없이 공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가난한 집안에서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어수선한 집안에서 면학 분위기가 잡힐 리가 만무했고, 귀를 닫아도 들려오는 집안 형편으로 인해 공부를 포기하고 돈을 벌 생각도 여러 차례 했었죠. 저를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가 만약 공부를 포기한다고 말을 한다면 안타까워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하시며 당장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어주는 걸 고마워했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이유로 몇 번이고 흔들리는 저를 잡아주는 건 저 스스로밖에 없었습니다. 오뚜기같이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의지를 다지고 일어서 공부에 매달리게 됐죠. 공부 외에도 신경 쓸 게 많아 힘든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처음 목표로 하던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다니며 과외로 제 등록금과 생활비, 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돈을 벌며 대학 생활을 이어가게 됐죠. 처음 대학을 입학했을 때만 해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다는 목표 하나였는데 전공 공부를 하면서 그 꿈이 조금씩 변하게 됐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전공 공부를 더 이어나가고 싶었어요. 또 기회도 찾아왔죠. 전공 교수님께서 저를 눈여겨봐 주셨거든요. 적은 월급이었지만 교수님 밑에서 일을 하며 공부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었죠. 그런데 그 기회를 제 손으로 포기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면서 캠퍼스 커플이던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가 가정주부의 삶을 살게 됐거든요. 결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집안에서 결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결혼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까지 해주셨죠. 남편과 결혼을 하면 저희 집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의 집안이 꽤나 부유한 편이었거든요. 두 분이 저를 그토록 원하셨던 건 단 하나였어요. 명석한 두뇌 하나뿐이었죠. 학력이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학문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열망이 강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어릴 때부터 고액 과외를 받으며 자랐죠. 시부모님께서는 그 열망이 대를 이어가길 원하셨고 눈에 보이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보여지길 바라셨죠. 그래서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 명문대학에 차석으로 입학한 저를 무척이나 높게 평가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런 여자와 연애 중이었으니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저에게도 바라시는 점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며느리 노릇 다 필요 없고 남편 내조자라며 똑똑한 자식을 낳아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지 가끔 저에게 상처되는 말씀도 스스럼 없이 하셨습니다. 머리 하나 빼면 보잘것없다는 식의 말이었죠. 가끔씩 느끼게 되는 시부모님의 무시가 서운하고 서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편이 곁에 있었고 팔자 좋은 생활을 하며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뿌듯함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지내던 저는 결혼 생활 1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시부모님께서 결혼 전부터 손주를 일찍이 가지길 원하셨고 저희도 아이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서운하게 생각할 만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끔찍이도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죠. 아이 정서에 발달되는 태교라면 큰돈이 들어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손주를 가진 저에게도 뭐든 편하게 그리고 제일 좋은 걸로 해주시며 출산 전까지 조금의 근심 걱정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며주셨죠. 그렇게 극진한 보살핌과 가족들의 관심 속에 태어난 딸은 태어나자마자 시부모님의 큰 기대를 안게 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손녀에게 저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니 지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녀 차별 없이 똑같은 기대감으로 대해주시니 다른 걱정은 하지 않으며 딸 유리를 키워갔어요. 그런데 유리가 돌이 지났을 무렵부터 시부모님과 갈등을 빚게 됐습니다. 저와 시부모님의 교육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전 좀 자유분방한 교육을 지향했고 시부모님께서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의 교육을 지향하셨죠.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 딸에게 그런 식의 교육은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의 갑의 입장인 시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육에 좋은 예인 남편이 있기도 했고 전 없이 산 편이라 그런 교육을 받아볼 기회조차도 없었으니 제가 훈수를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 이유로 시부모님께서 유리의 교육을 맡아 하시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과 저의 갈등이 그리 심한 것도 아니었고 잘 해결됐으니까요. 문제는 딸 유리가 시부모님의 교육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교육을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리가 또래 아이들보다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말도 못했고 감정 표현도 잘하지 않았죠. 엄마인 입장에서는 또래보다 뒤처지는 딸아이가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시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셨죠. 아니, 저보다 더 많이 우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리를 직접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 유리가 발달장애를 가졌다는 결과를 듣게 됐죠. 그러한 검사 결과를 받기 전에도 시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의 기대에 따라오지 못하는 손녀를 보시곤 저를 탓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리가 발달장애라는 결과를 받게 되니 저뿐만 아니라 유리에게까지 심한 말을 하시기 시작했죠. 너 임신 중에 도대체 뭘 한 거니? 우리가 하라는 것만 한 게 맞아? 그런데 왜 저런 애가 우리 집안에 나와? 잘 만들어진 A급만 나오는 공장에서 왜 C급, 아니 F의 결과물이 나오냐고? 발달장애라고 하는데 저거 가르친다고 뭐가 되겠니? 난 걱정이다. 쟤는 벌써 글렀다 생각해서 대충 키운다 쳐도 그 다음 손주까지 불량이면 그땐 또 어떻게 해야 하니? 내가 어디까지 감당을 해야 하는 거야? 하루에도 여러 번 시부모님께 폭언을 들어야 했던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몸의 이상을 느끼게 됐습니다. 별다른 약도 없어 스테로이드를 먹어가며 겨우 몸을 추슬러야 했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됐습니다. 저와 딸 유리에게 시부모님이 폭언을 하신다는 것과 제가 그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이 아프다는 걸 말이죠. 남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이 사람과 유리에게 폭언하셨다는 게 전부 사실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두 분의 며느리고 손녀입니다. 거기다 이 사람 속은 멀쩡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 말 안 한다고 멀쩡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 사람도 자기가 뭘 잘못해서 유리가 발달장애를 가지게 됐을까 매일을 자책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유리는요? 유리 저 어린 나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지금 되게 별일 아닌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게 별일 아닌 것 같니? 너 내가 왜 결혼 승낙한 줄 알지? 우리가 네 아내 집안에 도움을 주는 이유도 알고 우리가 언제 다른 걸 바란 적 있니? 오로지 단 하나였다. 똑똑한 우리 새끼 낳아서 우리 집안 보물이 될 수 있게 잘 키우라는 어미 노릇 그거 하나였다고. 그 중요한 걸 못했는데
우리가 그런 말도 못하니? 그럼 적당히 하셔야죠. 지금 이 사람과 유리에게 한 건 정서적인 폭력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 몸이 아픈 이유는 아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셨으면 이 사람이 이유도 없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유리 발달 장애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 힘을 모아서 유리랑 이 사람을 도와주실 생각을 해야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당장 이 사람하고 유리한테 사과하세요.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시라고요. 결국 시부모님은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와 유리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며 되려 남편에게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자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듣게 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과 연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 시부모님 댁에서 나와 이사를 가게 됐죠. 이후 전보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심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 가족 더없이 행복한 삶을 보내게 됐죠. 남편은 지난날 저와 유리가 겪었던 일에 대해 미안해서 그런지 더 가정적이게 행동했어요. 유리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했고 몸이 아픈 저를 대신해 집안일도 맡아서 해주곤 했죠. 전 그런 남편 덕분에 병원을 다니며 아픈 몸을 치료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런 평범한 날들이 계속되던 날이었어요. 주말을 맞아 남편은 딸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전 아픈 몸으로 인해 쉬고 있었을 때였죠. 잠을 자고 있던 중에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잠에서 깨어나 받게 됐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거친 남편의 목소리로 인해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여보, 유리가 왜? 유리한테 무슨 일 있어? 유리가 사라졌어. 내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유리가 사라졌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어딘데 유리가 사라졌다는 거야? 언제 없어졌는데? 아직 산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 우선 경찰분들하고 소방관분들이 수색해 주시는데 당신한테 연락 온 거 없지? 유리에 대해서. 없지. 거기 어디야? 지금 주소 불러줘. 내가 바로 갈 테니까. 딸아이를 잃어버렸다는 말에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곧장 남편이 있다는 곳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할 때까지 딸 유리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딸이 산속에 있는지 아니면 산 밑으로 내려갔는지도 몰랐죠. 그땐 지금처럼 CCTV가 많이 보급됐던 때가 아니라 산 출입구 외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딸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산 출입구에도 사각지대가 있어 딸이 산 밑으로 내려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우선 경찰분들과 소방관분들은 딸이 산속에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수색을 이어가셨습니다. 저희 역시 부모된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딸아이를 찾아 나서겠다고 했지만 야간에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산 밑으로 내려가 딸아이를 찾아보게 됐죠. 정말 많은 인력이 동원됐기 때문에 금방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한밤중이 되자 불안한 마음이 밀려 들어왔고 혹시나 딸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그렇게 꼬박 하루가 지나도록 딸아이의 작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분들께서는 딸아이를 실종 아동 명단에 올려 수색 범위를 더 넓혀주셨죠. 하지만 딸아이를 목격했다는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고 여러 사람들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유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가 보통의 아이도 아니고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 보니 저와 남편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발이라도 잘못 디뎌 움직이지 못해 깊은 산 속에 혼자 추위에 떨며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계곡에 휩쓸려 간 건 아닌지 별별 상상을 다 하게 됐죠.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한 생각은 더 심각한 내용으로 더 자주 저와 남편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도 딸아이를 찾지 못한 것에 큰 자책을 하고 있었지만 저보다 남편이 더한 자책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죠. 남편은 생업도 포기한 채 직접 딸아이를 찾겠다고 돌아다녔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따라다니며 딸을 찾고 싶은 건 매한가지였지만 아픈 몸이 걸림돌이 됐죠.
그런 몸으로 딸을 찾겠다고 돌아다녀봤자 더 큰 짐만 될 뿐이었습니다. 또 경찰이 집에서 딸의 행방에 대한 제보를 받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전 집에서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게 됐죠. 하지만 피가 마르는 시간은 계속되어 갔습니다. 딸을 목격했다는 어떠한 제보도 딸의 행방을 찾을 만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죠. 저 역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남편이 더 걱정됐습니다. 혼자 있는 남편이 너무 자책하지 않게, 너무 큰 절망에 빠져 있지 않게 위로를 해줬죠. 남편에게 위로를 해주던 저도 밤이면 딸이 생각나 눈물로 밤을 지새야 했고요. 또 가끔씩은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 딸을 찾기도 했죠. 우리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리를 찾아주고 있는 경찰분들 역시 아이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었지만 애타는 시간만 흘러갈 뿐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딸을 찾으러 내려간 남편이 연락되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가끔 딸을 찾아 헤매다 휴대폰 배터리가 닳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괜한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꼬박 넘어가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머물고 있는 여관에 전화를 해 확인해봤지만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전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남편이 여관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남편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려고 했죠. 그때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남편을 찾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준 경찰들은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연락이 온 게 아니라 남편의 차량이 삼복도로에 주차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남편의 행방을 묻더라고요. 그 경찰분들에게 다시 한번 남편과 연락되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아이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그 자리에서 경찰분들이 남편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마치 딸아이가 없어졌다고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죠. 저도 바로 남편이 머무는 곳으로 향하며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발 지금 이 일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길 빌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해당 지역의 경찰서를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남편의 차량이 발견된 곳과 멀지 않은 절벽에서 유류품으로 예상되는 남편의 물건들이 발견이 된 거죠. 벗어놓은 구두와 안경으로 인해 경찰들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남편이 투신을 했을지도 모른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남편이 딸을 찾기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리가 없을 거라고 말했죠. 그래서 경찰들 말을 무시하고 남편을 찾아 나서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머물던 여관에서 생활하며 지내게 됐죠. 그런데 며칠 뒤 친정엄마께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보낸 편지가 집으로 왔다면서 말이죠. 그 편지는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한 제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난 당신에게 해선 안 될 짓을 한 뒤일 거야.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 미안해. 그런데 나 스스로가 용서가 되지 않아. 딸 유리를 잃고도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이 세상을 눈으로 담고 있는 게 맞는 일인가 싶어. 숨을 쉴 때 내 코로, 내 폐로 죽을 만큼 괴로운 독가스가 들어왔으면 싶고 내 눈에 지옥 같은 모습들만 담겨져 눈알이 빠지도록 고통스럽고 싶어.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두렵고 무서워. 그래서 이만 끝을 내려고. 유리는 내가 저 세상에서 잘 돌보고 있을게.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걱정하지 말고 잘 살다가 와. 정말 미안해 여보. 죄책감과 부담감이 심했는지 남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는 내용을 암시하는 편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편지를 다 읽게 된 전 미칠 것만 같았지만 우선 그럴 시간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편지가 남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곧장 경찰에게 전화를 해 편지 내용을 알리고 남편이 투신했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수색 인원을 늘려달라고 부탁하게 됐죠.
이후 경찰과 수색대원들이 남편의 시신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수색을 했지만 결국 남편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 생각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남편의 죽음은 기정사실이 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전 딸을 잃고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무관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내버려둔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 말이죠. 두 분은 이 모든 일의 원흉을 저라고 지목하며 갖은 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 이게 다 니년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니년이 정상적인 아이를 낳았더라면 우리에게,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너 우리 아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 어떻게 살려낼 거냐고! 이 손으로 남편 죽이니 좋으냐? 네 딸도 죽이고 네 남편도 죽였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야. 그래, 죽여봐라. 어디 한번 우리도 죽여보라고 이 망할려나! 저 스스로도 저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의 원색적인 원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차례대로 한 명씩 사라지니 정말 제 탓인 것만 같았죠. 가족을 모두 잃게 된 저는 삶을 포기할 생각도 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포기할 삶이라면 신락 같은 희망에 제 삶을 걸어보기로 한 거죠. 남편이 살아있다는 흔적은 없었지만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걸 보면 또 죽었다고 확언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제 눈으로 남편의 시신을 보기 전까지는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래서 남편이 보낸 편지지에 적혀있는 주소지로 먼저 향하게 됐습니다. 딸아이도 그곳 근처에서 사라졌으니 둘 중 한 명은 꼭 찾아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남편 편지지에 적혀있는 주소지는 딸아이가 사라진 산 근처의 동네 우체국이었어요. 그곳에서 정처 없이 남편과 딸아이를 찾아 나서게 됐습니다. 이미 경찰이 남편의 행방을 찾기도 했고 남편 역시도 사라지기 전까지 딸아이를 찾기 위해 동네를 구석구석 다닌 이유로 인해서 큰 수확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다시 한번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남편과 딸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확인을 하고 다니게 됐죠. 그 동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다른 동네와 남편이 떨어졌다고 예상되는 부근, 또 딸이 사라진 곳까지 남편과 딸아이의 발길이 닿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곳을 하염없이 걸어다니며 두 사람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두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 꼴이 어떤지도 몰랐어요.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보였나 봅니다. 남편과 딸을 잃고 미친 여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남편과 딸을 찾아 돌아다닐 때면